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최근 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것을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러우 전쟁이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정말 매일, 매시간 주목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예,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에 동부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지점이었던 아우디 이우카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이 됐습니다. 점령이 된 뒤에 그래도 많은 관계자들이 러시아군의 공세가 그래도 조금씩 진행되긴 해도 지금처럼 빨라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네. 영국 국방정보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토렌케와 오르리우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도시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동부전선에서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실효적으로 점령을 했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양측의 병력 구조와 그리고 포탄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은 약 3만 명의 병력, 그러니까 사단으로 치면은 2개 사단이 넘는 병력을 이쪽 지역 공세에 참여를 시켰고요. 그리고 화력으로 가면은 더욱 많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적게 보면은 2배, 많이 보면은 5배 이상의 화력 차이를 매일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디 이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쪽에 방어선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방어선들이 계속 뚫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의 약점을 러시아군이 찾아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토렌카 방면 서쪽으로 4km 떨어진 우만스케 마을에서도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리냐? 아까 병력 차이와 그리고 화력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전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군 병사들을 흔히 이 톱밥, 그러니까 나무 이 장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너무 전술 없이 병력을 밀어붙여서 우크라이나군 화력에 이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는 부대를 소규모로 잘라서 재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효과를 봤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반격을 개시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포병 화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공군 역시 이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우세는 러시아군이 지금 확고히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력을 동원해서 혹은 미사일로 이 후방 지역의 중요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분이 억만장자 사업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은 만약에 전쟁이 지금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진짜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 러시아군의 활공폭탄이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방어망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폭탄인데 날개를 단 겁니다. 이게 폭탄에 이 접는 식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개만 단 게 아니라 유도 장치까지 같이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딱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은 이게 날개를 쫙 펴고 몇십 킬로를 지가 그 글라이더 같이 쫙 날아가가지고 정해진 목표에 딱 맞는 거죠. 네. 미국에서 지금 제이뎀 ER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무기인데 물론 제이뎀이라는 유도 폭탄도 40km 정도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지만 이 제이뎀 ER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한 2배 정도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도 이 UMPK라는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쓰던 그 비행기에서 떨구는 보통 폭탄인데 거기다가 날개와 유도 키트를 달아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면은 뭐 공산 오차가 약 5에서 10m 정도니까 이게 500kg에서 1,500kg 사이에 여러 종류의 폭탄을 달 수 있는데 500kg만 해도 살상 반경이 몇십 미터는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정도 오차면은 뭐 원하는 표적은 거의 한 발에 확실히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비행기에서 떨군 폭탄이라고 하면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를 내서 쿵 하고 떨어지게 놔두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 날개를 달고 유도 장치까지 달아서 자유 활강을 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유도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박힌다. 지금 이런 뜻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력이 없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무기가 한국군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바로 KGGB라는 겁니다. 코리안 가이디드 글라이드 범, 그러니까 한국형 활공유도 폭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략 한 70에서 80km 정도의 거리를 날아가서 한 5m 이내에 공산호출을 명중을 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현재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500kg 항공폭탄을 개조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고도 중동 어느 나라 뭐 사실 다 아는데 여기서 일단 공식적으로 안 밝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동 국가 일부에 수출돼서 실전에 투입까지 됐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는 이게 이 KGB 같은 경우는 비행기 자체는 폭탄만 매달면 돼요. 뭐 이걸 뭐 표적 좌표를 입력할 뭐 어떤 회선이나 배선 회로나 뭐 컴퓨터 장치가 없어도 되고 이 좌표를 입력하는 거는 조종사가 태블릿 PC를 들고 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폭탄을 낸 다음에 이륙을 한 다음에 어디를 때려라라고 지정이 되면은 이 조종사 이걸 태블릿 PC로 입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무선으로 그 데이터가 폭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구형 전폭기라도 이걸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군이 F5 같이 굉장히 오래된 기종에도 특별한 개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유도 폭탄이라는 게 있고 유도 활공 폭탄이라는 게 있고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도 폭탄도 사실 일반 폭탄보다 훨씬 먼 거리로 날아가지만 활공 유도 폭탄은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럼 유도 폭탄은 그냥 날아가는 것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그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활공 유도 폭탄은 날개를 펴서 그렇죠. 훨씬 더 먼 거리를 글라이더처럼 날아가서 꽂힌다. 그렇죠. 모 스포츠 음료 같이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면 빨간 뭔가. 예. 그 사실 예전에 그 북에서는 항상 보면 산 뒤에다가 그렇죠. 이 포격 기지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도진지라고. 쏘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폭탄이 자유활강을 할 때는 맞추기 힘들도록. 그렇죠. 근데 이 활공폭탄은 그러면 날아가서 산 위로 떴다가 직각 하강을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처음부터 이 그러니까 갱도 포병진지가 있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건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막을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책 필요하죠. 결국은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들이 전선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해야 돼요. 뭐 폭탄을 맞춘다 이거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방공망이에요, 결국은.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드론 때문도 있는 게 소형 드론들이 워낙 요격이 힘들다 보니까 이 전선 근처에 배치되어 있던 우크라이나군 방공 자산들이 드론 타격으로 제법 파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F-16 전투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그래도 전투기가 있어야지 러시아군 전투기가 전선에 접근하는 걸 조금이라도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만 공군력의 균형이 워낙 러시아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장거리 방공 무기를 더 배치하는 등 지금 또 전자전도 같이 병행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나스로 러시아 자체의 어떤
위성 유도 체계를 가지고 이 위성 항법 장치를 가지고 이 폭탄을 유도하거든요. 그런 걸 방해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합쳐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공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최첨단 비행기는 아니지만 F-16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F-16의 공여에 대해서도 나토나 서방 국가들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뭐 그 공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 건가요? 예, F-16 전투기가 최신형 전투기는 아니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F-16을 운영해봤던 조종사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 마치 자기 손에 딱 맞는 장갑처럼 다루기 쉽고 그리고 뭐 생존성도 좋은 그런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이 F-16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기체의 대수는 총 45대입니다. 이 중에 덴마크가 첫 인도 물량 6대를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덴마크는 F-16 총 19대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19대가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6대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체를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조종사 총 12명이 미국과 덴마크에서 나눠져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덴마크 쪽은 사실 상당히 수월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조종을 하는 F-16이 지금 덴마크 상공을 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덴마크에서 교육을 받은 우크라이나 조종사 8명은 지난해 8월부터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 조종사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4명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덴마크랑 미국에서 교육받은 전투기 조종사의 숫자는 12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지원받는다는 전투기 숫자는 45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인원인 거죠. 네. 인원과 F-16을 운영할 지상 운영 요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그런 인원들이 다 교육되고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언제까지 교육이 되고 언제 배치가 될지에 대한 기약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세력들이 점점 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손상이 되고 손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F-16이 전력화되면 그래도 그 손실을 좀 메꿔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F-16이 지금 만약에 공유가 되면 솔직히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사실은 좀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기 힘들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를 줘도 우크라이나의 게임 체인저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F-35를 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사실 아까 이미 태상호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받는다고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금 뭐 인원들 교육 다 끝나서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들어와도 우크라이나의 여건에서 그걸 익숙하게 쓰게 되면 또 몇 달은 또 걸리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다 합쳐도 40 몇 대? 다 약속되기로 한 숫자를 다 합쳐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성능 자체도 F-16이 러시아의 현재 최신형 전투기 그러니까 Su-30이나 S-35 이런 기체들에 비해서 뭐 레이더의 탐지거리라든가 공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열세다라는 표현은 피하기 힘들어요. 네. 하지만 하지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러시아 공군을 상대로 공중호세를 뺏어서 막 우리가 제공권을 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힘들지만 무시는 못하는 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소량의 미그-29 전투기들을 가지고도 어쨌든 이 러시아의 전투기나 폭격기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내륙 깊숙이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실제로 예를 들면 만약에 제공권을 완전히 뺏겼으면은 키이우 상공에 러시아군 폭격기들이 막 몇십 대씩 몰려가지고 폭탄을 막 융단 폭격하고 그럴 때 그러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얼마 안 되는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들과 방공망들이 같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내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F-16이 들어오면 최소한 지금 점점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미그-29를 메꾸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F-16은 서방제의 유도 무기들을
그대로 달 수가 있어요. 아. 뭐 미사일이라든가 제2대 같은 유도 폭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거에 가능한 플랫폼이 수-24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충해가지고 나름 활약할 수 있는 거죠. 즉 게임 체인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도움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전쟁이 뭐 하나 들어와서 이게 확 바뀐 이런 이 양상은 이미 지난 상황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방어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활강 유도 폭탄을 대응하는 폭격기 방어 용도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분명히 있다.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16이 공여되고 전력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약간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주지. 저게 2022년, 2023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잘 써먹을 텐데. 타이밍이 아쉽다. 네, 잘 써먹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네. 지금은 전선 상황 자체가 물론 F-16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무기 체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예를 드냐면 전쟁 초기에 서방 세계들에서 지원받았던 대전차 화기들, 그 대전차 화기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의 러시아 기갑 전력을 패퇴시켰냐, 격파를 했냐. 그렇게 무기 체계를 지원하려면 적재적소 적시해 줘야 된다. 근데 F-16은 조금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은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최소 400만 발의 포탄과 200만 대 이상의 드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대 이상의 드론이 필요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첨단 무기가 미래 전장을 당연히 지배할 것이다. 이제는 구식 무기가 별로 필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소모전 양상으로 이 러브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구식 무기 체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식 무기 체계의 물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현재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력의 부족. 네. 그 중에서도 포신포병, 그러니까 네. 옛날 재래식 포병. 네. 그 포병 화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이 포방부로 또 굉장히 또 많이 알려져 명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포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강국이죠. 예. 그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mm 뭐 포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하는데도 많은 수를 예비 물자로 치적해 두는 이유가 북한군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양측 모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네. 전선이 교착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량의 포탄이 필요하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포와 그리고 재래식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과 북한이 된 겁니다. 다시 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잘 활용하던 포신포병 이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네. M777이라는 이 포병 체계인데요. 국사포입니다. 155mm 포탄을 사용하고요. 사거리는 약 18km 정도 되고 명중률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90문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이 미국을 통해서 공여를 받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선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대포병 사격과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시켰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약 90문 정도가 손상이 됐어요. 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 우리가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지원했던 포탄도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전선에서 가동률이 사실은 90문이 남아 있으면 90문을 다 가동을 못 하잖아요. 무기 체계라는 게 그중에 20%는 또 못 쓸 겁니다. 그러면 포탄도 없지만 이런 포병 화력도 그 무기 체계도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지금 미친 듯이 고치고 있대요. 파괴되면 바로 고쳐서 다시 전선에 재배치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가진 화력에 이제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문제는 자, 나토가 우리가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네. 걱정하지 말고 밀어줄게. 그래서 총 생산량을 포탄의 총 생산량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총 생산량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나토의 정보부를 통해서 나온 정보가 어떤 게 있느냐? 러시아는 월 25만 발, 연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 중이라고 해요. 자,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생산하는 포탄은 연 120만 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네요. 예,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현재 재고량도 모자라고 생산을 양측이 총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계속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은 당연히 마음이 좀 다급해졌을 거고 특히 미국이 한국에 155mm 포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사실 이건 지원 요청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50만 발의 포탄을 빌려달라. 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미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그러면 미국 재고 50만 발이 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50만 발을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 비어 있는 그 미군 재고를 그걸로 채우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포탄을 물론 갚는다 그러면 좀 애매한 얘기고. 네. 실제로는 이 우리나라가 그 포탄을 우리가 재고해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미국이 돈으로 줘가지고 50만 발을 지금 메꾸어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작년에 50만 발을 지원을 했고 그 50만 발만큼의 미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재래식 폭탄의 재고도 많고 생산 능력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신에 그렇죠. 그러면 뭐 방위비 앞으로 50년간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조약 같은 거를 걸면 좋은데 미국이 그럴 미국은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이 자신의 국방력을 강하게 키우다 보면 좋은 조건에 외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럼 이 정도가 아닐까. 최근 업계에 떠도는 루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 포탄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방산 회사들 중에서는 향후 10년간 주문은 벌써 받아놨다. 예. 그리고 공장은 3교대로 밤낮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식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내 주식 언제 오르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올랐습니다. 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군사 전문 기자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꼭 그 계약 언제 이루어지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쁜 변수인데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이 자주포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들은 포탄도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포탄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155mm 빌려준 거에 대해서도 생산을 해서 메꿔놓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생산을 하는 게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됐어요. 왜냐 네. 우리도 계속 해외에 팔고 뭐 미국이 달래서 꺼주고 이러면은 우리 재고량이 점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155mm 탄은 탄종에 따라서 연간 10만 발에서 8만 발 정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현재는 있어요. 지난해 작성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매년 작성하는 건데요. 그 문서에 따르면 155mm 항력 감소 고폭탄의 경우 30일간 전쟁에 필요한 포탄 중에 우리 군은 63%만 확보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30일을 넘어서 45일간 지속됐다라고 하면 보유량이 절반 수준인 54%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육군의 경우입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에 같은 포탄, 그러니까 155mm 고폭탄의 경우 전시 상황에서 30일간 쓸 수 있는 포탄의 약 21% 정도만 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와중에 국내 방산 기업인 P사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이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산을 언제 할지 몰라요. 왜냐? 주문이 10년치 밀려 있다. 뭐 10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밀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P사는
내년부터 연간 생산량을 현재 7만 6천 발에서 10만 발로 늘리기 위해서 이미 이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K9에 들어가는 양산탄의 사거리는 약 40km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돼서 만약에 생산에 들어가면은 그 연장탄은 60km까지 적을 때릴 수 있는 거죠. 이 155mm 포탄의 경우 중동 지역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만 되면은 팔릴 수 있는 한국 방산 물품이 현재 뭐냐? 그런 포탄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을 뭐 지원했다 이런 뉴스는 좀 종종 접하기는 했었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불량이라고 해요. 예, 사실 정확히 몇 프로가 불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는 안 나왔지만 네. 러시아 쪽에서 사진 보낸 것만 해도 정말 상태들이 안 좋은 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게 북한이 일단 대량으로 만들긴 했지만 품질 관리가 정말 열악해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드는데 그거를 그 와중에 품질 관리는 정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품질 관리 자체도 기술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가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량만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부터 열악하고 또 다른 문제가 비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북한의 포탄들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경제난 플러스 그 경제난 속에서 무리하게 이 지하의 갱도진지와 갱도탄약고의 탄약들을 비축해놨어요. 근데 다들 알죠? 지하, 갱도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다? 습기잖아. 습한데 포탄을 쌓아놓는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날수록 포탄의 어떤 그 상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약고를 가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물론 탄약고를 뭐 지하라든가 갱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만 습도와 온도를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꽤 잘 갖춰놨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는 상태거나 부실한 상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을 때도 북한군 포탄 중에 상당수가 땅에 안 맞고 연평도 인근 해역에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품질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부 탈북민 포병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포탄이 뭐 다른 공산품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선입 선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먼저 들어온 거는 자기들이 봐도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생산된 거를 사격을 하고 그 보통은 탄종을 관리하면은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험해서 또 하나는 숫자만 맞으면 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더니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자, 이제 탱크 얘기를 한번 탱크 좋죠. 해보고 싶은데 네. 전차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전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일제 전차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제 미국 전차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전차도 또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능을 또 사랑받고 있고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소련제 전차, 러시아 전차거든요. T-14 전차.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르마타. 이 전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알마따. 네. 알맞다. 아니죠. 예, 아르마따. 아르마타. 네, 아르마타. T-14라고도 불리죠. 이게 나왔을 때 정말 미래의 전차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았어요. 네. 사실 정말 주목할 점은 있는 게 포탑에 사람이 안 타요. 완전히 무인화. 그러면 사람은 전부 3명인데 네. 승무원 3명이 전부 차체에만 들어가고 장갑을 차체에 정말 속된 말로 몰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러니까 우선 포탑이 작아지죠 아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노출되는 면적, 그러니까 전차가 노출되는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탄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전차의 크기에 비해서 주포를 더 크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125mm 구경은 같지만 포진이 더 길고 강력한 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워낙 차체 장갑이 세니까 설령 피격이 돼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포탑이 노출되고 포탑이 파괴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살고 차체도 대부분 기동성을 잃지 않고 살아날 확률이 높으니까 피해서
세포탄만 얹으면 되고 이런 거죠. 뚜껑만 교체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능동 방어 체계를 최대한 강화를 해가지고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웬만한 대전차 미사일의 어떤 피격은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그런 러시아 전차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4세대 전차의 시초가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공산권 국가 무기체계 설명할 때는요. 네. 그들이 얘기하는 것 다음에 진짜는 어떤지를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볼 거예요. 예. 그 전쟁에 어쨌든 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지금 이게 각광은 받고 있는데 공격 작전에 투입된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군사 매니아랑 군사 관계자들이 T-14가 그러니까 아르마타가 실전에 투입되면은 정말 재원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전쟁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대도 전장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이 주요 전장에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다고요? 게다가 무적의 전차라고 홍보했던 전차인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었죠. 지금 점점 전쟁이 길어지고 기갑 전력이 노관하다 보니까 원래는 박물관에서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그런 구식 전차까지 다시 먼지를 털고서 전장으로 끌어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안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군 관계자 그리고 군사 매니아들이 몇 가지 이 추측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 그러니까 이들이 설명을 했고 홍보했던 재원과 이 전차의 실제 재원이 맞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뭐 좋은 공격력을 가진 전차라고 해도 그리고 방어력을 가진 전차라고 해도 엔진이 문제가 되면 그 전차는 전장에서 제대로 기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의 지금 K2 전차 명품이 됐지만 처음에 전력화되고 할 때 트랜스미션이 빨리 개발이 안 돼서 전력화가 조금 늦춰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T-14 전차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 추측은 보안.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은 상호 간의 장비를 서로 노획을 하잖아요. 노획을 해서 그냥 예전처럼 우리 노획했다 그러고서 놔두고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낱낱이 해체해가지고 자기네 편들한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최신형, 우리도 열 몇 대뿐이 없는 최신형 전차가 노획이 돼서 낱낱이 서방 세계에 다 까발리는 거를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러시아 제재에 의해서 전차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기존에 기생산된 전차라도 내보내지라는 그래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이 대러시아 제재에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류, 특히 군사용 반도체에는 제재를 엄청나게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그런 여파인지 다른 그 러시아의 T-34 말고 그거보다 조금 전 세대 전차도 지금 제대로 러시아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형 전차를 계속 생산해서 내보내느니 우크라이나군 정도면 그냥 1948년에 만들어진 T-545 전차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뭐 우크라이나 정도는 막을 수 있어라고 러시아에서 자위하고 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T-14 아르마타 전차를 지금 전장에 내보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랩터나 뭐 이 최신형 전투기들을 보면 한 대당 만들어지는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유지비가 어마어마해서 몇 대 못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니 전차가 얼마나 비싸고 만들기 힘들길래 사실 러시아 하면 물량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만들어내면 수백 대 수천 대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거 20대도 안 만들었죠. 그렇죠. 열 몇 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한 대당 막 한 5천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용의 문제보다도 러시아의 공업 생산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옛날에나 물량이지 지금은 사실 그 옛날 같은 물량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이제 지금. 이제는 그 연명성이군요. 그렇죠. 애당초 갖고 있는 전차 공장들의 설비조차도
구소련 시대 잔재인 거고 그때 비해 훨씬 규모가 줄은 상태고요. 지금 이 T-14만 해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제재와는 별개로 자기 배치 시계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졌어요. 원래대로는 2020년까지 2,300대를 생산해서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예정은 근데 2021년까지 만든 양이 12대밖에 안 되고 그 뒤로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러시아는 애당초 이 T-14에 들어간 엔진과 변속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 자체조차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생산을 하고 있는 전차는 T-90M이거든요. 네. 그 T-90 전체 최신형. 근데 이 T-90도 실제로는 T-72의 개량형이에요. 근데 어디가 특히 중요하냐? 엔진하고 변속기가 T-72에 쓰던 엔진의 개량형인데 이 T-72에 쓰던 엔진이 거슬러 올라오면 T-34에 쓰던 거의 개량형이에요. 그럼 소련 때의 엔진과 미션을 지금도 그냥 개량해서 쓴다라는 느낌이네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구소련 시대의 어떤 흐름을 끊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차 생산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르마타는 프로토타입까지밖에는 못 간 느낌이 양산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차 깎는 노인이 애써서 깎은 거지 이거를 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무기와 구무기가 이제 공존하면서 각주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지금 보시면은 지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같은 치열한 참호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상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해상에서는 신무기인 무인 무기 체계가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전, 100년 전 전쟁의 모습, 인류가 했던 그 양상과 지금 우리가 미래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무기 체계의 전쟁 양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무기와 그리고 구형 무기가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던 그 총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은 확실히 구식이 된 그런 총기들을 어디서 꺼내는지 막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모신나강, 뭐 맥심, 뭐 대그차르프 경기관총, PPSH-41 같이 소련이 2차 대전 때 사용한 총기들이 다소 포함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KR-98K, 뭐 MP-40, 뭐 그런 2차 대전 독일군 총기들도 다수 나왔고 심지어 뭐 이탈리아제 베레타 M1938 기관단총이나 이탈리아제 칼카노 소총, 심지어 미국제 톰슨 기관단총까지 나왔어요. 그야말로 고전 총기 박람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이건 뭐 세계대전 느낌이네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래도 초기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초반이 좀 넘어가니까 걔네도 정말 빠르게 모신나강 같이 뭐 2차 대전 당시에 구형 소련제 총기부터 2차 대전에서 독일군 총기까지 다양한 구형 총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야 M16이라도 꺼내와봐 하다가 야 M16도 부족해? 야 칼빈 꺼내와봐 아마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딱 그런 거죠. 와. 지금 말씀하신 무기 체계가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은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진열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그 유리창 깨고서 총 꺼내와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럼 이런 구식 무기들이 실제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형 총기가 필요한 부대가 있고 최신형 총기가 그래도 필요 없는 부대가 있어요. 후방에서 보급이나 아니면은 기지를 방어하는 그런 부대는 사실은 최신형 총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대들은 최신형 총기가 없을 때는 그냥 구식 무기로라도 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식 무기로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최신 무기는 더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총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맥심 기관총이라는 총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맥심 기관총이면은 뭐 러일 전쟁 때 불을 뿜었던 그물건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 거야. 러시아군이 있었던 세상에 막 이러는데 뭐 물론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최근 보이는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2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후에 생산되거나 아니면 개량된 총기들로 많이 보여요. 구식 소총인 것도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점이 있는 것도 맞는데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현대 소총은 좀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순행식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충렬을 이 냉각수로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맥신 기관총은 순행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각수만 제때제때 부어주면은 10,000발 정도까지는 그냥 쫙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방어 진지나 아니면 기관총이 연속 사격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잘 써먹었고요. 최근엔 어떤 것에 잘 써먹냐? 러시아가 운영하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타격하기 전에 저공으로 침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드론이 들어오는 길을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포착을 하면은 저공에 대공 사격을 해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맥신 기관총 4정 정도를 한 대 묶고 그것을 상용 픽업 트럭 뒤에 올려서 드론 사냥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 지역에서 드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출동을 해서 서치라이트 팀하고 같이 야간 같은 경우엔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이들이 연속 사격을 해서 드론을 파괴하는데 사람들은 구식 소총이 최신형 드론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실제 전과가 꽤 있다고 합니다. 드론 자체가 뭐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재미있는 게 이건 좀 구형과 신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탐지하는 게 휴대폰이에요, 실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 우크라이나가 전국 각지에 마이크에 연결된 휴대폰을 8,000대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그 드론 소리를 딱 잡으면은 요즘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있는 이 휴대폰의 마이크가 잡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으로 보고 어느 지점에 오고 있구나. 그럼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진지나 방공 차량이 그쪽 이동.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크가 수음되고 있는 핸드폰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딱 그런 거죠. 그게 그 8,000대를 깔아도 웬만한 레이더 한 대보다 싸요. 근데 그 최첨단 위성 시스템과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서 캐치를 했는데 러일 전쟁에 쓰인 맥심 기관총이 달려오고 있어요. 1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진짜. 탐지는 21세기, 요격은 100년 전. 이거 할아버지가 하늘로 날아오는 손자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예측을 실패한 그런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 예측에서는 안 쳐들어갈 것이다, 뭐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 다 틀렸고요.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마 얼마 만에 끝날 것이다, 예측 다 틀렸고요. 우크라이나가 아마 못 막아낼 것이다, 예측 다 틀렸고요. 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 밀어붙일 것이다, 틀렸고요. 지금 맞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측이 계속 틀려가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요, 예측할 필요가 없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를 바꿀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준비 많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구식 무기뿐 아니라 신형 무기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신형 해상 드론은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해 큰 성공을 거둔다. 한편 이번 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 중인 최첨단 무기들은 미래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신구 무기의 격전지 우크라이나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